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여러 오신트 보도들을 통해 의외로 러시아군 측에서도 9월 초부터 우크라이나군의 본격적인 대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눈치채고는 있었다는 정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의 러시아군을 지휘하는 것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 그가 잠시 극동문의 상태를 시찰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우크라이나 측이 이를 틈타 본격적인 대규모 공세를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지시를 받지 못한 러시아군은 안 그래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너무나 쉽게 밀려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우크라이나군이 모든 전장을 휩쓸어버리고 전쟁을 끝내버릴 듯한 상황에서 또다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쥐어짜낸 약 25,000여 명의 병력이 집결하고 있고 이것이 동부전선에서 폭풍처럼 밀고 들어가던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멈춘 진짜 이유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이 총 30개 대대 전술단 전력을 동원해 마지막 최후의 저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10월이 되면 지난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군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라스푸티차 현상이 다시 발생해 이것이 우크라이나군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개전 초기 전쟁 상황을 생각해보면 역시나 라스푸티차 현상은 기동부대를 운용하는 공세 전력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한데요. 아직 10월이 되려면 약 2주 가까운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라스푸티차 현상을 이용해 이번 전쟁을 겨울 이후 내년 3월에서 4월 이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도 곧 머지않아 지금처럼 마음껏 공세를 퍼부을 수는 없게 될 것이며 전쟁은 내년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라스푸티차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 외곽 포파나야 일대를 잇는 루안스크주 최고의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다. 이 방어선은 복잡했던 기존의 방어선과 달리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부족한 방어병력이 방어해야 하는 면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르키우주 전역과 루안스크주의 북부 지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지 시각 9월 13일 여러 오신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동부전선 및 러시아 본토의 벨고로드주와 로스토프 언돈 지역에서 최대한 많은 병력을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최근 하르키우주에서 도망친 러시아군 병력 그리고 급하게 새로 모병을 통해 확보한 급조된 부대들 또한 루안스크주와 도네츠크주에서 추가 징집을 통해 어떻게든 끌어모은 병력이 이 최후의 방어선에 집결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의 30개 대대 전술단 25,000여 명의 병력은 각각 주요 방어 거점에 나뉘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는 15개 대대 전술단과 12,000명의 병력이 배치되었고 리시찬스크에는 6개 대대 전술단에 5,400명의 병력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파나야에도 9개 대대 전술단에 7,200명의 병력이 배치되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의 계획은 이 방어부대들로 곧 닥쳐올 라스푸티차 시기까지 버티는 것인 만큼 이 지역에 증원 전력을 보내고 포병 전력 또한 대대적으로 재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라스푸티차 현상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년 3월에서 4월, 10월에서 11월 초까지 우크라이나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대부분의 평지들이 진창이 되어버리고 궤도 차량들마저 지나다닐 수 없는 늪지처럼 변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진창에서는 도저히 무거운 기갑 장비들이 활동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평평한 야지로의 기동이 어려워지며 단단하게 잘 구축되어 있는 도로를 통해서만 기동할 수밖에 없도록 공세 활동이 극히 제한되는데요. 지난 3월에서 4월 초 개전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방어하는 쪽이었고 러시아군이 공격하는 쪽이었기에 이를 활용해 우크라이나군이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전쟁의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단한 도로로 일렬로 줄지어 기동하는 러시아군의 기계화 부대들의 선두와 후방을 우크라이나군의 바이락타르 TB2 드론이 공격하고 그 사이에 오도 가도 못하게 꼼짝없이 갇혀버린 러시아군 기갑 부대들을 우크라이나군이 포격하는 방식으로 큰 전과를 세울 수 있었는데요. 또한 어디로 기동할지 예측이 쉬운 도로로 다녔던 러시아군 기계화 부대들은 곳곳에 매복한 채 제블린을 비롯한 각종 대전차 미사일로 전차를 사냥하는 우크라이나군 방어부대에게 심각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으며 전차 무용론을 다시금 등장하게끔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군이 방어하는 쪽이 되었고 우크라이나군이 기계화 부대를 통해 공세를 시작했으니 입장이 반대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군 공세 부대가 더욱 많은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어디로 갈지 쉽게 예측이 가능한 도로로만 공세를 벌인다면 매복한 러시아군의 코넷 대전차 미사일 등에 의해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코넷은 가장 강력한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 중 하나로 여겨지며 과거 이를 통해 최강의 전차 중 하나로 불리는 미국제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격파된 적도 있으니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때문에 10월 라스푸티차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 겨우 2주 정도 남은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후의 공세를 내년으로 미뤄야 할지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의 러시아군이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군처럼 활약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루안스크 전선의 러시아군이 방어전을 수행
희생하며 버티겠다면 이들에게도 후속 군소 지원과 보급이 필요한데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군과 달리 현재 루안스크 전선의 러시아군에게는 보급로가 단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이 보급로를 도저히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장거리 화력 자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5월 말까지만 해도 하루 5만 발 이상의 포격을 퍼부었던 러시아군은 크게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M14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이 배치되어 활약하기 시작하면서 전황이 180도 뒤집어졌죠. 6월에서 7월 동안 행해진 집요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군 탄약고 및 보급 거점, 지휘시설, 물류 거점 등에 대한 집중 포격은 러시아 탄약을 부족하게 만들며 전선의 전황마저 뒤집어 버렸습니다. 러시아군은 앞으로 30개 대대 전술단을 배치해 루안스크주를 거점으로 방어전에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이들의 보급로를 파괴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타격 자산이 아주 차고 흘러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M14 하이마스 16문, M270 MLRS 39문, 크라프 자주포 수십 문, PZH 2000 자주포를 비롯해 그 밖에도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자산들이 많이 있으며 강력한 화력과 엄청난 사정거리를 자랑하는 토치카 U 전술탄도미사일과 미국에서 지원한 가장 강력한 장거리 타격 무기인 에이테킴스 전술탄도미사일까지 있는데요. 이를 통해 루안스크주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할 경우 극심한 추위가 몰아쳐오는 겨울철의 긴 시간 동안 러시아의 30개 대대 전술단 전력은 가지고 있던 탄약과 식량 등을 모두 소진하고 보급을 받지 못한 채 말라 죽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러시아군은 제 꾀에 자기들이 넘어간 꼴이 될 텐데 현재 드네프르강 이북 지역에 몇 개월 동안 갇힌 채 남은 것은 항복밖에 없는 헤르손의 20개 대대 전술단과 같은 신세로 전락할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약점도 있습니다. 현재 루안스크 방어선 앞으로 거의 남아있는 모든 전력을 총집결시키게 되면서 현재 러시아군은 후방을 방어할 병력이 남지 않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루안스크주의 후방으로 치고 들어가 공세를 감행한다면 앞뒤로 포위된 러시아군 전력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갇혀버린 채 무너질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선택지가 별로 없는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라스푸티차를 이용한다는 것이 그리 나쁜 판단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현재 러시아군이 과거의 우크라이나 방어군처럼 잘 싸울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강력한 항전 의지를 가지고 있던 과거의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현재의 러시아군은 그럴 역량이 있는지 의문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방어군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러시아군은 대응 방법을 모두 달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또 다시 한번 엄청난 규모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며 2023년 이후 공세에서 이를 사용하려 한 것은 전쟁을 질질 끌려는 러시아 현재와 같은 태도에 대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전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